예, 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를 대표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을 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자문을 외울 때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거죠. 이걸 짧게 말해서 천지현황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하늘은 검고 땅은 황색이다는 뜻으로 주역이나 고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반영된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은 검다고 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늘은 곧 우주이고 우주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 얻은 우주의 사진들을 봐도 그 본 바탕은 매우 어둡죠. 앞서 강의에서 설명한 고대인들이 바라본 해에 대한 개념을 보면 고대인들도 본래 검은 우주에 밝은 빛을 내는 해와 별이 있어서 밝게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이 하늘이 검다고 했을 때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물현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알아보면 검다는 의미가 단지 색이 까맣다는 뜻만 담긴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물현자의 갑골문을 보도록 합시다. 거물현자의 갑골문은 여기 두 번째 글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골문자를 보면 이 거물현자와 비슷한 모양의 다른 글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실사자가 있고 작을 요자도 마찬가지고요. 12지지의 중간, 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중간에 오는 오자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글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가 중간에서 꼬인 모양이란 것입니다. 이 중간에서 꼬인 것이 무엇인지는 실사자의 의미를 보면 분명해지죠. 네, 이것은 실이나 끈을 중간에서 꼬아서 묶은 것입니다. 중간에서 묶었다는 것은 크게 중앙을 의미하는 중과 묶는다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지, 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중앙 부분에 이 중앙에서 묶는 의미를 지닌 오자가 오는 것입니다. 이 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그 중앙에 오는 기자도 역시 줄이 양쪽에서 어긋나서 교차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고요. 1부터 10까지 숫자의 중앙의 수인 5도 그 갑골문자를 보면 상하의 중간에서 뭔가가 엇갈리게 꼬인 X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고대인들은 중앙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끈으로 묶는 이미지 혹은 무기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무기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본래 갑골문에서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경계 부위에 주로 사용된 이미지인데 그러한 경계는 이쪽과 저쪽의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국경과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이란 것도 사실은 이쪽 절반과 저쪽 절반의 경계이므로 무기의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중도를 지키는 인물은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대상들을 조절하는 강한 권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묶는다는 것은 인류 최초의 자물쇠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열쇠가 발명되기 전에 무언가를 닫아서 열지 못하게 보관하는 원시적인 최초의 방법은 바로 줄로 묶어두는 것이고 그것을 여는 것은 매듭을 풀거나 칼로 줄을 자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로 이렇게 묶는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닫아두고 단속하는 의미나 자물쇠와 열쇠의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다는 의미에다가 왜 하필 중앙에서 묶는 의미를 반영해서 넣었을까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설문 해자라는 한자 해설서를 지은 허신은
거물 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은 유원, 즉 아득하고 먼 것이다. 흑이유 적색, 흑색이면서 붉은색을 띤 것이 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흑색이면서 붉은색을 띤 것이란 말에 대해서 이 청대의 단옥제는 이에 대한 주석서인 설문해자 주에서 실을 염색하는 과정을 들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실을 검게 염색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붉은색과 검은색이 같이 나오는 단계를 현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염색의 단계에서 나오는 색을 현이라고 부르는 근거일 뿐이지 현의 의미가 염색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앞서 을자를 물고기 장에서 본딴 것이라고 해석한 오류와 같은 경우입니다. 현이 검은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재미있는 해석은 중국의 학자인 양향규의 해석입니다. 중국 학자인 왕소수는 그의 중국 조기 사상과 부호 연구라는 저서에서 양향규의 설을 언급하면서 현의 어두움은 빙빙 도는 어지러운 때에 나타나는 색채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현자가 눈, 목자와 검을 현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자의 실이 꼬인 모양이 빙빙 돌리는 선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무언가를 다른 곳에 끼워 넣을 때 한 사물을 빙빙 돌리면서 마찰시켜 홈을 파내고 그 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생각해보면 유추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드라이버를 돌리면서 나사를 나무에 박아놓는 것과도 같죠. 또한 가령 아래 그림과 같이 무언가를 돌리면서 들어가면 이 주위에 물결이 파동과 같은 원운동의 파동이 생겨난다고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의 개념은 앞서 건의 의미가 현대적으로는 원운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돌리면서 들어가 다른 곳으로 끼워 넣는 행위는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자가 지닌 실이 꼬인 모양은 중앙에서 묶는 중앙의 이미지가 있고 실이 꼬이듯 빙빙 돌리는 이미지가 있고 실로 묶듯이 양쪽을 결합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합해져서 중앙에서 돌면서 결합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합의 이미지가 확장되면 무언가 안으로 들어가서 결합된다는 의미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주역에서도 이 남녀, 음양의 결합을 구멍에 긴 장대가 가서 박히고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공자를 설명하면서 자루와 공구가 결합되는 것도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공자와 공구에 음양의 결합이란 의미가 있다는 근거는 더 자세한 해설과 예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결론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레바퀴 중앙의 구멍에 수레의 차축이 와서 박히는 것이나 손 머리 부분의 구멍이 난 솥귀에 긴 장대를 넣어 솥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들에도 음과 양의 결합의 이미지가 적용이 되고 주역의 효사들에서도 반영이 되어 나옵니다. 요철이 생기는 열쇠와 자물쇠도 또한 이러한 음양의 결합에 해당이 되는데 백서주역에서 건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건자가 바로 이런 빗장이나 자물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태국무늬도 중앙에 굴곡이 생기면서 비록 곡선이지만 양쪽에 요철 비슷한 모양이 생기게 되죠. 이 또한 음양의 분리와 결합을 동시에 상징하는 모양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천간, 즉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중앙에 오는 기자도 이러한 태극과 비슷한 개념의 모양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이쪽으로 아래쪽은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양쪽이 서로 중앙에서 나누어지면서 동시에 교류되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변화 과정처럼
중앙을 나누는 선이 직선으로 있으면 그냥 양쪽을 나누는 의미만 있지만 제가 표시한 화살표처럼 양쪽 방향으로 서로 녹아 들어가듯이 움직이면 서로 교류하는 이미지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현의 의미는 음양의 결합에서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이나 양의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열쇠와 자물쇠에서도 자물쇠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의 형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작용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역할에 해당됩니다. 즉, 음은 텅 빈 것과 통하기 때문에 열린 이미지이고 양은 가득 채운 것과 통하기 때문에 닫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양을 현대식의 열쇠의 개념보다는 고대의 빗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현자나 실사자의 모양이 최초의 자물쇠에 해당되는 끈으로 묶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것과도 통하는 이미지입니다. 쌓을 축자의 갑골문에 들어가는 현자도 바로 그러한 자물쇠의 이미지가 반영된 의미로 쓰인 것이죠. 이 밭전자의 안에 점으로 상징되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넣어두고 묶어서 단속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물쇠의 개념처럼 무언가를 담아놓고 열지 못하게 단속해 놓으면 밖에서는 그 안의 것이 보이지 않으니 어둡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백서지역에서 건괴의 이름으로 나오는 건자가 바로 자물쇠와 열쇠를 뜻하는 건자라는 것 또한 이것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빙빙 돌려서 홈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사물이 요철로 결합되는 것이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것을 뜻하는 귀자의 고대 갑골 문자에도 이러한 현자와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귀자에 대한 해설은 또 매우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선 그 음과 양, 남과 여의 결합이란 의미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고대에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 또한 음양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왕이 양이라면 신하는 음으로 본 것이죠. 이런 개념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신하를 음으로 보아서 여성을 경시하는 관점으로 흐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악용이 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개념이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왕과 신하의 입장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왕이 양이고 신하가 음입니다. 남녀의 신체 조건으로만 보면 남성이 양이고 여성이 음이죠. 그런데 왕의 속성이 양이고 남성의 신체 조건이 양이라서 남성이 왕이라고 경결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은 붉은색이고 불은 뜨거우니까 붉은색은 다 뜨겁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오류죠. 이 고대의 귀장력은 목의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음의 대표격인 곤괴가 제일 앞에 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역이 만들어질 당시는 북의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주역의 상당 부분이 남성이 왕인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역에서도 여성이 왕인 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태풍 대각괴와 내풍 한괴의 5번째 효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경우인데요. 앞서 강의에서 제가 주역의 효사는 실제 주나라의 역사 이야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나라에는 여성이 왕인 경우는 없었죠. 고로 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주나라는 자신이 앞세대인 상나라를 양으로 보고 자신들이 주나라를 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예기의 교특생편에서 은나라 사람들은 먼저 양에서 구하고 주나라 사람들은 먼저 음에서 구한다라는 대목에서도 암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상나라에 비교해서 음의 대표 주자인 주나라를 이 위에 두 개의 상기에서는 여성, 즉 부인이 왕인 경우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왕과 결합한 신하는 그냥 보통의 말단 관리가 아니라 왕의 옆에 붙어서 왕을 보좌하는 높은 지위의 책임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나 책임자를 뜻하는 관자 및 이와 관련된 단어들에도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또 군대에서는 이러한 책임자인 장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왕과 군사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군사를 뜻하는 사자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 서주시기 금문에선 이 글자가 사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 글자를 해석할 때 언덕 부자 혹은 엉덩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모두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는 비슷한 모양의 현자와 관련해서 보고 중심에서 묶는 이미지와 음양의 결합 및 사람의 일에 있어서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열쇠를 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에서도 그런 핵심을 열쇠, 즉 키라고 비유해서 표현하죠. 현자나 사자는 본래 끈으로 묶는 이미지에서 출발한 글자들이므로 끈으로 묶어서 무언가를 끌고 가거나 쫓아가는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쫓을 추자에 나오는 현자나 사자가 그런 예입니다. 쫓을 추자는 줄이 상징하는 인물을 쫓아가는 발을 나타내서 쫓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래의 글자가 발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옆에 보낼 견자는 이 줄을 놓아주는 손을 나타내서 어디론가 보낸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자와 비슷한 모양에 왜 작다는 이미지가 붙어서 작을 요자가 생긴 것일까요? 허시는 설문해자에서 요는 작다는 뜻이고 자식이 처음 생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현자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 사실은 아주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 현자가 음과 양을 중앙에서 묶어서 연결하는 의미가 있듯이 이것은 1차적으로는 남과 여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자는 본래 정자와 같이 작은 그 생명 잉태의 초기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역의 효사 중에서도 은밀하게 암시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효사들을 설명하면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 탄생 초기의 모습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냈을까요? 이것은 주역에서 바라보는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주역에서는 하나의 순환이 극에 달해서 끝나는 시점에서는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밝은 낮이 가면 어두운 밤이 오고 한 왕조가 멸망하면 새로운 왕조에서는 기존의 왕족이 신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자의 모양에서 위에 놓인 물방울의 모양은 음과 양 중에 한쪽인 양을 상징하고 아래에 놓인 물방울의 모양은 다른 한쪽인 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자의 바탕인 현자가 중앙에서 이쪽과 저쪽을 묶는 이미지가 있고 이쪽과 저쪽은 곧 음과 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음과 양이 중앙에서 묶여서 하나의 작은 점으로 수렴하는 이 작은 점이 매우 작다는 의미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시초의 의미로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아까 물방울 모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본래 정자가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몇 개의 한자 해설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해설은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거물 현자나 작을 요자의 금문이나 고문에선 이것이 정자 두 개가 연결된 것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정자 두 개가 묶인 모양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정자는 경계를 상징하고 경계란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정자 두 개가 중앙에서 묶여서 물방울 모양으로 된 것은 하나의 순환과 다른 순환이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과 음을 남성과 여성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요자의 작다는 의미를 설문의 자에서는 자식이 처음 생하는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양과 음을 하나의 왕조와 이어지는 다음 왕조로 볼 때에는 이전 왕조인 상나라가 양이고 후발 왕조인 주나라가 음입니다. 고로 이 중앙의 점은 상나라의 마지막이자 주나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테지만 주역에서 역이 상징하는 의미도 결국 하나의 순환이 닿으면 또 다른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중간은 하나의 경계이면서 양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심과 경계의 의미는 검을 현자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작을 요자는 그와 같은 이미지 중에서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는 의미에 더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는 사실 현이라는 글자가 지닌 어둠의 두 가지 속성 중 절반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현이 나타내는 어둠은 모든 것이 소멸하고 들어가는 한밤중과 같은 종말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한 종말이 곧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역의 기본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새벽의 어둠인 시초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앞서 상나라의 종말이 주나라의 시작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괴상으로도 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작을 요자는 그 중에서 시초라는 의미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검을 현자가 지니는 어둠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문 해자에서 말한 현자의 첫 번째 정의는 유원이었습니다. 유원을 저는 아득하고 먼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사전에서는 심오하여 아득하다고 나옵니다. 아득하다는 것은 시공간상으로 거리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아주 멀어져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되는 지점이 현자나 요자의 중앙의 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사실 고대인의 관점에서 무한대에 가깝도록 가장 먼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멀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끝이 아주 멀리까지 가야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한대에 가깝도록 가장 먼 곳까지 이어진 것은 그만큼 큰 것인데, 그렇게 큰 것의 끝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보일 만큼 매우 작게 보입니다. 고대에도 무한이란 개념이 있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전 고대의 그 천원지방이라는 말에 그 무한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원에 내접하는 직선으로 된 다각형은 이론상으로는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수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다각형의 직선이 무한대로 나누어지면 곧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내접한 최소 개수의 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은 삼각형이고 그 다음이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사각형은 그 내각의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원의 각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원의 각도를 상징하는 360도를 내각으로 지닌 네모를 하늘의 뜻을 고스란히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땅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설명하려면 또 이것도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선 이렇게 결론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고대인들이 원을 하늘에 비유했을 때 그 원에는 직선이 무한개가 이어진 무한이라는 이미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과 직선의 개념은 단지 동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원과 직선을 비교하면서
우주의 운동은 원이고 지상의 운동은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서 원운동은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하게 돌고 도는 것이고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함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천원지방과의 공통점이라면 원은 무한, 직선은 유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상과 하늘의 운동 법칙이 다르다고 여겼고 후에 뉴턴에 와서 이러한 학설은 부정되게 되죠. 그러나 동양의 천원지방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다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땅이 하늘을 본받았다고 하고 땅은 순종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법칙이 다르다는 개념은 근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문 해자에서 허신은 거물 현자를 설명하면서 아득하고 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득하고 먼 것이 바로 무한대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허신도 이 현의 뜻이 유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긴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었는지 뒤에 이 유언을 해설하면서 다소 좀 억지스러운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작은 것을 무언가로 덮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이 글자가 소 전체로 변형되면서 나온 현자의 위에 가로선을 덮개로 이해해서 나온 오류인 듯합니다. 뭘 원자가 핵심인데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 해석이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무한대 혹은 무한에 가깝도록 큰 것도 사실은 이미 태극이라는 것 안에 있다가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즉 태극에서 음과 양이 먼저 갈라져 나오고 거기서 계속해서 음과 양이 또 분화돼서 나오는 것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주역에서 다루는 것은 64개의 괴까지만 다루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까지 나누고 쪼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0과 1만 가지고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한히 큰 수를 그 시작이 되는 지점으로 줄여가다 보면 태극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이미 개념으로서 무한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이 개념으로부터 계속해서 무한히 생겨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작을 요자를 보면 이것을 가로로 기울이면 마치 수학에서 무한대 기호랑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무한대 기호는 영국의 수학자인 월리스가 1655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월리스가 무한대 기호를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로마 숫자에서 1000을 의미하는 숫자를 변형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월리스가 당시에 동양의 현자의 개념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단지 우연의 일치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이기도 합니다. 현자와 요자의 글자 모양이 비슷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본래 같은 이미지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고 그 중에 현은 주로 무한에 가깝도록 큰 것을 의미하고 요는 무한에 가깝도록 작은 것을 의미하는 쪽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이 의미하는 어둠 또한 종말과 시초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듯이 이러한 종말과 시초는 서로 꼬리를 물고 새로운 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이 지닌 종말과 시초의 이미지는 뒤에 괴상으로 다시 또 설명할 것입니다. 결국 종말과 시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현자는 종말에 가까운 어둠이고 요자는 시초에 가까운 어둠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8개에서 순수하게 양효 혹은 음효로만 이루어진 건기와 곤기는 양 혹은 음을 위주로 하는 하나의 순환이 극에 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극단적으로 양 아니면 음으로 된 상태니까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극에 달하면 정반대의 순환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봅니다. 어두운 밤이 가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밝음을 대표하는 양효만 가득한 건괴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어둠의 현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어둠을 대표하는 음효만 가득한 곤괴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빛을 보고 나아가는 황색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황색이 빛을 보고 나아가는 의미가 생기는지는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 거물 현자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